반갑습니다. 파인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문화재의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의 작가님 김용덕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공부하고 글을 쓰는 학예사 출신 작가 김용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문화유산을 답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재밌는 요소 혹은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문화재 그 속에서도 동물이라는 그 파츠에 깊숙이 연구하시는 건가요?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경주에 보면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잖아요. 불상도 있고 보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한테 가장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전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동물들만 연구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이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문화재,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교육에 의해서. 그렇다고 정말 재밌게 계속 들여다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수능생들 혹은 고입 중학생들한테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대부분 연표를 보고 달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암기에 그치는 거고 역사라는 거를 느끼면서 배울 수 없을까? 근데 그 매개체가 바로 전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교육을 하나를 해도 원래 그냥 달달 외우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암기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고 서사가 들어가고 그 의미를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훨씬 더 깊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네, 맞습니다.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건 천지 차이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의 책 문화재의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간단하게 한번 소개 다시 한번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이름은 문화재의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학예사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속 환상동물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우리 문화유산 혹은 이 동양에 산재한 전통문화 속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상징과 의미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고요. 제목은 신비한 동물 혹은 환상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서수라고 부릅니다. 상서를 서자에 동물 숫자를 써서 서수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상서롭다는 게 좋은 의미잖아요. 신비로운 동물에 대한 그 좋은 의미 혹은 교훈의 메시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당연히 봤는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혹은 듣는 구전되는 동물들이 거의 다 나와요. 네, 맞습니다. 봉황주작 혹은 용이라거나 네. 혹은 기린이라거나. 네. 전 기린 편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은 이 문화재의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의 책 내용뿐만 아니라 올해 청룡의 해를 맞아서 용에 대해서도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혹시 이유가 뭔가요? 올해가 일단 청룡의 해이긴 하죠. 그렇기도 하고 제가 지금 박사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용입니다. 또. 박사 논문 준비하시죠? 네네, 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연구하거나 혹은 사전 자료들을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박사 논문을 인용될 정도면은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깊을 건데 네. 나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네. 그 문화재의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책을 쓴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문화재학과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여러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를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이 대중들 혹은 관람객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휙 지나가기만 하고 전시품 보고 혹은 이제 역사는 좀 따분하고 문화재는 고리따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한 분야가 동물인데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겠죠. 그럼 이거 집필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제가 전 통도사라는 사찰 박물관에 학예사를 근무할 때
그때가 2020년도였으니까요.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작은 칼럼부터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작은 문화재 칼럼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확장을 시켜서 여태까지 진행된 연구들 조금씩 첨가해가지고 좀 더 대중적인 글로 만들기 위해서 2년 정도 소비한 것 같습니다. 박사 과정을 밟으시면서 책도 함께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산 근현대 박물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정말 잘 됐더라고요. 저도 네. 한번 가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때 당시에 한국조폐공사를 네, 맞습니다. 전시해 놓은 곳에 있었는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 자체가 근현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전시 공간이라든가 사람들이 모두 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부산뿐만이 아니라 군산이나 목포 같은 이제 항구 도시들도 조금씩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면서 많은 메시지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문화재랑 또 부산의 어떤 그 지역적 장소가 또 잘 어우러지기도 하네요. 네, 잘 부합해가지고 그런 요소들이나 그런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집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8마리가 있죠. 네, 지금 10마리로 한 번 더 쓸 예정입니다. 10마리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동물 같은 친구들이지만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신간 같은 경우는 불교 미술이나 불교 문화에 등장하는 이제 야차. 아수라 같은 흔히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혹은 이제 도깨비, 민속 문화에 등장하는 친구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쓸 예정이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대략 뭐 학생들을 위한 도서라고 한다면은 어떤 형태인 거죠? 대부분 이제 한국사 교과서 혹은 미술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화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유산을 중점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아이들한테 설명해주면서 너무 또 교과서에만 등장하는 문화유산만 다루면 따분할 수도 있으니까 저만이 알고 있던 요소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유산들을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10대를 위한 문화유산 도서를 좀 쓰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위한 도서도 많이 읽거든요. 네, 물론 네. 또 다른 강의를 위해서.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건데 네. 왜 한국에 도깨비가 있고 일본의 도깨비 온이라고 아, 네, 맞습니다. 예. 그 두 도깨비의 차이를 간단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도깨비랑 일본의 온이라고 하는 도깨비가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도깨비 이미지는 어떤가요? 뿔이 달리고 험상 긋고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호피 가죽을 이제 두르고 있죠. 그게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도깨비는 우리 고유의 도깨비가 아니라 일본의 도깨비입니다. 네, 일본의 오니가 일제강점기 때 국어 교과서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의 도깨비를 치워버리고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죠. 실제 민속에 등장하는 혹은 구전 설화 속에 등장하는 도깨비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우리 사람 중에서 약간 털만 털고 아저씨 있죠. 그런 이미지의 페랭이를 쓰고 있는 뿔도 원래는 없습니다. 송곳니가 없죠. 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인간에 더욱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의미도 다릅니다. 도깨비 같은 경우는 선한 사람들한테는 복을 불러오고 악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권선징악의 존재로 그려지는 반면에 오니는 흡혈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민가를 습격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악한 존재로 그려지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파묘를 봤는데 그렇죠. 네. 못 됐더라고요, 도깨비가. 그 도깨비 불 맞죠, 그게. 네네. 그래가지고 뭐 사무라이로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네. 뭐 민가를 습격해서 동물을 잡아먹고 인간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전부 다 일본의 오니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의 도깨비는 좀 친숙하고 장난기 많고 많습니다. 씨름을 건다거나 내기를 한다거나. 맞아. 또 힘도 세죠. 네. 그렇다고 얘는 좋고 얘는 나쁘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적어도 우리의 전통 도깨비가 있는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다른 도깨비랑 좀 헷갈리는 거는 좀 아쉬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요새는 도깨비 살리기 운동을 한창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60, 70년대에 계셨던 민속학자분들이 조금씩 우리 도깨비에 대한 원형을 알리고자 엄청 많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전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했었죠. 그런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한류 콘텐츠에 좀 힘입어서 우리 도깨비를 좀 찾고 있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좋네요. 네. 도깨비 살리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재의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은 현대인에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환상동물이라는 게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죠. 가장 인간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현실 속에 등장하지 않는 동물에 여러 의미를 투영을 시켰습니다. 이소보아라는 서양의 우화집을 아실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불교 경전에는 백두어라는 괴물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온갖 100마리의 동물 머리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원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입이 좀 험했나 봐요. 험담을 하거나 비속어를 쓸 때 동물에 많이 빗대어 표현하죠. 그 사람도 역시 동물에 빗대어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해서 결국 그 업보로 인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욕했던 모든 100마리의 동물 얼굴을 달고 환생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물 쏟아지면 담지 못한다는 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치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광화문을 대표하는, 그리고 서울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해치. 이 해치는 왜 광화문에 있을까라고 했는데, 광화문이 조선시대 때 관리들이 출퇴근을 하는 정문이었습니다. 이 해치 같은 경우는 법을 상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해치를 보면서 항상 마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행하라는 뜻에서 광화문의 해치를 이렇게 흥선대원 조각으로 놔둔 것이죠. 본 책에서 배운 내용은 현대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죠? 한 문장으로 한번 줄 수 있으실까요? 교훈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경각심을 통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 올바른 도리를 알려주는 약간 선생님 같은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네. 즉, 책에서 다루는 모든 동물에 관한 설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야기들은 지금 현대인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권성징악의 뜻도 있고 네. 어떤 인과응보의 뜻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건 안 돼, 이건 좋아. 즉, 어떻게 보면은 고전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자 책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성장의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